안녕. 면접 자료 20번이 최종 예상 문제 좀 가깝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30분 이내에 딱 형태로 보면 제일 좋아서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아리셀이다, 그죠? 아리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의 화재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리튬 이온 부분인데 리튬 전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전지는 다른 거라고 쌤 설명했었고, 그렇죠? 리튬은 1차 배터리에 해당되고 1차,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2차 배터리죠. 충방전이 가능한.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자료를 보면 금속 화재 위험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 사각지역, 이 두 가지 한번 볼까?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하냐. 문제점은 이렇고 대책은 이렇고, 결국은 금속 화재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은 이렇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교육이 경미했거나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핵심에 대해서는 줄 읽어보고, 서론, 화재 개요하고 인명피해 심각성, 23명이 죽습니다. 대형 참사지. 그 리튬은 리튬 이온이든 리튬이든 열폭주, 금속 화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폭주는 다른 말이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발열, 그걸 냉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방열, 발열이 방열보다 급격히 큰 형태를 폭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통 사람이 약간 이제 빡 돌잖아, 미치는 거. 근데 그 내가 이제 엄청 광분 상태인데 그걸 식혀줄 수 있어, 제어가 가능해. 그럼 폭주는 안 일어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얼토당토한 일이 폭주하는 거지. 와, 있잖아. 그거 생각. 폭주입니다. 그래서 서멀 런어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좀 섞는다든지 하면 좀 더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희생자 대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키를 딱 가져갑시다.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다. 금속 화재 어떻게 할 거냐? 금속 화재는 우리 이제 화재 분류상은 들어왔으나 솔직히 소화약제가 명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리튬 전용 소화약제는 좀 저는 있는데, 그 리튬 전용 소화약제가 다른 금속 화재에도 적응성이 탁월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정하게 꺼질 수는 있는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 되는 불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주수소화는 수소 나와서 안 되고, 마른 모래 주로 많이 썼는데 미흡했었고, 유독가스 많이 나왔었고, 그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리튬 취급 공장에서는 D급 전용 소화기, 대량의 팽창 질석 등등 팽창 진주와 마른 모래를 설치 의무화해서, 그죠? 그리고 소방청도 R&D를 통해서 냉각 소화 장치 전용, 그리고 발열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긴 힘들거든.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이 너무 사각지역이었던 거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국내 뭐 형태에 대한 조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어, 시각화, 대피, 피난 매뉴얼 등등 교육 자료 임무화, 그리고 불시 대피 훈련 용도에 맞춰가지고 놓고, 안전 점검 문화, 이런 것들. 보통 이제 규모가 조금 더 크고 했었으면 그 자체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PSM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거든. 위험성을 관련돼 있는 이렇게 뭐 검증하는 제도, 이러한 제도들을 정착화시켜서 했어야 되는 거지. 내부 구조에 방화구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협소한 거지. 방화구획을 하면 화재를 확대되는 걸 차단시켜주는 가장 큰 좋은 효과가 있잖아. 그런 효과가 좀 부실했다. 그죠? 그래서 방화구획이 미흡해서 연기가 확대되어서 비난이 더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해 화학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방화구에 뭐 소방특별조사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 소방특별조사 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이제 화재 안전조사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통해서 다시 해야 된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지능형 감지기는 이제 말하자고 하는 건데, 지능형 감지기나 지능형 뭐 유도등 이런 것들은 화재가 발생한 형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뭐 탈출 경로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감지기류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을 더 높여서
실질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제2, 제3에 대한 추가적인 유사한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 방지하는 차원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지. 아래쪽 한번 정리해 놓고 그 수치적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치를 받아들였을 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22페이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면접 자료 20-3이 됩니다. 20회인데 요즘 강의는 그렇다는 거지. 22번에 이태원 압사 사고. 쌤은 이제 거론하기가 너무 불편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지, 그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냐를 다시 한번.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크지. 재난은 이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다중 밀접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되는 부분들. 결국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었고, 다중 밀집 사고 어떻게 할 거냐, 인파 사고 부분들. 서론을 보면 언제 150만 명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그죠? 거기 현장에 있건 뭐 등등등 봐도 그냥 이거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사고였었죠. 그래서 소방은 이제 구조구급의 형태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걸 좀 더 빨리 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한 번 더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점 대책은 지능형 인파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하면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검색하면 벌써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실시간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어차피 CCTV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약간 그 데모 같은 걸, 데모란다. 그냥 약간 농성 같은 걸 하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CCTV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몇 명 정도 추산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밀도 이상 되면 소방 드론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전파시키고 분산시키고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다수 사상자에 대한 대응 부분, 병원의 이송 체계에 대한 고도화. 수백 명의 심정지 환자가 이제 압사로 인해서 이렇게 동시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골든타임 놓친 게 피해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조구급 입장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병원을 최적으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이제 개발과 실행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근 구급차 신속 전진 배치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시민에 대한 구조 역량, 개개인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한 능력이 그 당시에도 이제 구조구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CPR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나 전부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 이제 제세동기 등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배치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가지고 확대시킨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은 예측해서 추정하는 거죠. 몇 명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경찰 인력에 대한 배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소방도 이제 보조를 하고 이 형태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 근데 컨트롤 부재가 가장 큰 형태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인 현장의 어떤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어떤 형태의 가장 매뉴얼이 최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타깝게 봅시다. 그 다음에 23번에 부산의 반얀트리 기장 쪽입니다. 반얀트리의 리조트에 그러니까 소방 준공은 나고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었었거든. 그래서 공사 현장에 대한 화재 특수성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23년도 일어났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뭐 문제점 대책해 보면 화기 작업 부분들, 공사 현장에서는 가연물과 점화원과 그리고 이제 뭐 산소 충분하게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한정시킬 수 있는 방화 셔터의 동작을 차단시켜 놓고요. 전원을 꺼놓는다든지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확대도 빨라지는 거고 그런 부분. 그래서 용접 용단, 화재 감시자 등등, 그리고 용접 작업 때 불꽃, 그죠? 덮개 이런 것들이 좀 더 미흡했지. 그리고 대책은 화재 감시자,
2인 1조로. 그리고 화기 작업 허가제라는 말은 메모를 잘해서 이것들은 늘상 어떠한 곳이든 그죠? 네. 쌤이 발전사업소를 갔었을 때 좀 잘해놨던 부분들은 발전사업소 자체가 이제 그 내부가 이제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작업을 안 시키는 형태 구조다 보니까 갔는데 작업도 별로 없는데 표시해놨더라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는 이제 테두리 펜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작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있는 곳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확인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저기에서는 화기를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임시 소방시설 관련했던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대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대상을 보면 설비별 규모로 설치 대상이 결정되잖아. 그렇죠. 7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놓도록 합니다.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죠. 보통 이제 대형 현장은 작업 공정을 사진을 물 찍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실시간으로 이제 드론 띄워가지고 확인하고 사진 컷 해가지고 이제 발주자 보고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소방에서도 인근에 있는 부분들 좀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주기적 감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산업 현장하고 지금 건설 현장은 이제 아무리 많이 이렇게 안전해도 꼭 사고가 터지더라고. 근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그게 불가능해 솔직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는 좀 화재나 이런 감전 이런 쪽을 먼저 우선해서 좀 보는 게 인명에 관련된 그 외에 다치는 것 부분들 엄청 많거든. 그래서 안전 쪽에서 안전 직군에서 보고 소방에서는 화기 취급하는 부분들 보고 이렇게 같이 크로스 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여하튼 반얀트리도 같이 흐름상. 그다음에 24번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간부 문제였었습니다. 이건 좀 집중을 또 해서 24번은 26년도 간부 문제. 이때도 똑같은 형태거든. 뭡니까? 라면 전통시장의 위험성 생각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안전등급이라는 게 있다더라고. 그지? 쌤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래프 연도별 막대 그래프 자료들이 있어. 이렇게 쭉 어디 위험한 정도. 그죠? 그래서 전통시장은 통로가 좁음, 구조적 문제하고 피난약자 같은 취약계층이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수집 판단, 대응 등 구조도를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결국은 스마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IoT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AI 이런 것들을 같이 자연스럽게 언급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전등급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통시장을 요소에 따라 가지고 위험에 대한 수치를 수치화시킨 것이 등급화된 것 부분들 안전등급이라고 보는 거지. 보면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이제 용도별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안전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체에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소방차 진입도 용이하지 않고 피난 이런 것들도 취약하고 가연물이 적재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 24시간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는 뭡니까? 수집, 판단, 대응 순으로 가고 수집은 IoT 기반의 정밀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렇죠? 점퍼별로 해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그리고 전기 쪽은 아크 감지기를 가져갑니다. 둘째 판단,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실시간 위험 분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메인 서버로 가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불리우는 전송해서 AI가 화재 위험도를 판별하고 실제 화재인지 판별하고 그렇죠? 그다음 대응인의 그리고 자동 속보 것들은 해당 소방서 일선 소방서로 전달하는 초기 진압 인프라가 가동되는 거다. 골든 타임, 스마트 소화전 그렇죠? 이건 샘도 지금 최근에 규모가 좀 작더라고. 부산에는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그 인근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이 있더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공동주택 하부에 1, 2층이 이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내부에 옥내 소화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노후돼가지고 안 쓰고
그러니까 큰 길가에 바닥에 이제 안에 소화전이 매설돼 있더라고. 그 덜컥 열어서 거기서 이제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주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 그래서 스마트 소화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기존의 소화전을 현행법 기준에서 살릴 수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안 되니까 그냥 공공설비로 해서 불을 끌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 상인의 중심에 대한 앱과 동시 대피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요 지금 스마트 소화전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런 형태의 의미가 있네, 그죠? 그리고 안전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하자. 무인 감시, 지능화 대응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가지고 보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ICT, IoT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들어본 척 좀 해주고 넘어가서 소방산업 육성 방안. 요것들은 26년의 방향성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K산업에 대한 수출 방안 그리고 소방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 그죠? 파급 효과 이런 것들 다 따질 때 간부였습니다. K소방에 대한 글로벌 도약이다. 그죠? 다시 한번 무역의 기준으로 0.3%밖에 안 되지만 점점 이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그리고 방안은 뭡니까 하면 육성 방안에 기대되는 효과, 글로벌 거점.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방법과 해외 소방법이 같지 않아. 그 쌤이 약간 이제 봤었을 때 좀 놀라운 것들은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그 뭐 외국에 있는 법을 적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진국법. 그래서 좀 약간 큰 건축물들은 NFPA 적용인데 우리나라 법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준하는 만큼에 대한 체계와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걸 맞춰가는 형태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한국 법인, 해외 거점, 그리고 글로벌 유통 관련해서 하고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국제 기준만 맞으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렇겠다 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파견하고 우리나라 소방에 대해서 세계화시키고 특히나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기술과 인증 시스템을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 검증하고 현지 검증이랑 또는 국제 검증이랑 매치를 시켜가지고 표준을 만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R&D를 해서 장비 국산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소화효과 그죠? 이런 소화 설비에 대한 강점은 스웨덴 좋습니다. 스웨덴. 감지기 중에서 뭐 공기불평은 뭐 호주 감지기 좋고 독일 거 좋고 막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뭐 하니웰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방 전기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각나게 미국 거 있지만 그런 류들에 보면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방향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 R&D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걸 좀 늘리자 이렇게. 그리고 소방 산업도 국내에 안전기를 적용하면 안정하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출에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개발을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6번에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가 각계 많죠. 이게 뭐 산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바다에 해상용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제주도 가면 바다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산 약간 언덕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풍력발전기는 말 그대로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지. 그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검색해서 보면 단순하게 돼 있는데 그 구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우리 날개에 달려 있잖아 이렇게. 거기 이제 뒤쪽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나셀이라고 보통 불리는 부분이 있거든. 그 형태에서 내부에서 회전기기로 인해서 그 회전으로 하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전기가 쌓이는 거거든. 그 전기가 쌓이는 형태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쓰는 건데 풍력발전소가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쌤이 평가로 갔지. 제주도에 같이 내려가가지고 기술사 두 분하고 기술원 직원분 한 분하고 다른 이제 인증원 분들하고 같이 내려서 4명이서 갔었지. 아, 3명 갔구나, 3명. 기술사 한 명 더 하고 쌤이랑 그리고 기술원 직원이랑 갔었지. 아, 속된 말로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몇 종류 최근에 지어진 거 그래서 설치비 자체하고 발전 용량들 봤었을 때는 이제 점점 대규모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면에서부터 몇십 미터 위에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들하고 실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올라갔더니 약간 후덥하고 그런 느낌상 내부에 추결이 많다 보니까 식히기 위해서 이제 통풍구 등등이 다 있고, 통풍구가 있단 말은 안에서 소화약제를 분사시켰을 때 소화약제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 아닌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기름도 없어. 그냥 디젤류를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기어류.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갔었을 때 기어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거 있는 거고, 유류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추결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또 발화가 될 수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조기 감시는 가능해. 그죠? 그런데 화재 시 소화를 해야 이제 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에 좀 가깝더라고.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봐도 마땅한 부분이 별로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풍력 발전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낫셀 내부의 기어 박스에 대한 뭐 유류, 이때는 기어류죠.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이 주요 화재 원인으로 되는데, 얘네들이 바닷가에 있으면 그냥 얘가 이제 철거 비용도 많이 들거든. 설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산에 이제 이게 발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산불로 전이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핵심 문제점,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방력이 투입이, 그죠? 100m 이상 되는 눈도 있으니까 최대 이제 고가 사다리차 70m로는 불가능하다. 나셀 내부에서는 감지기 있고 고정식 자동 소화 설비 의무적 설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물분무를 분사해 또 소화 진압은 검증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답은 얘기해 될 거니까 R&D로 해서 한번 산불 진압용으로 해서 하는 것들, 복합 재난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 산간이나 해상에 있었을 때 파편, 산불로 전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살림하고 이격거리를 두면서 설치할 거냐 이렇게 보고, 원격 모니터링 유지 보수. 그래서 샘은 이게 진짜 단순한 메커니즘이거든. 흔들려서 미안해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거기에 실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형태를 둬서 이제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 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바로 확인하러 갈 수 있게 그러한 메커니즘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온도계 다는 것들은 엄청 단순한 형태의 열전대라고 하는 특이한 온도계라는 게 있거든. 전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온도에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달라서 그 전류량으로 송신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 그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죠? 실시간 감시, 작업 허가제 뭐 이런 것들, 아크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장비값이 엄청 비쌉니다. 몇십억, 몇백억 정도 하는데, 그죠? 그런 형태에서 한번 불이 나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철거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 잡아야지만 철거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고해놓고 27번입니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고 해당되는 사이트 PDF 파일이면 클릭하면 이제 들어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소방 데이터에 대한 통합, 과학적 분석이다.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그래서 소방적 데이터, 실시간 검색, 활용 이런 것들로 가는 거지. 그래서 NFDS다. 그죠? 원인 피해를 통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전체에 대한 화재 증가, 각 시도에 대한 부분들 분석 이런 것들. 그리고 소방 안전 지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현장 지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D 생태, 데이터 생태계. 자료가 많이 모여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기가 엄청 용이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초기 투자 비용 엄청 많이 들겠으나 향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확대 이렇게 편성할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자료를 모집해서 이때 진압은 이게 최적이었다, 이게 제일 좋았다라는 형태로 이제 전환시켜가면 되거든. 그때 나온 형태를 빅데이터를 말 나오고 드론 나오고 로봇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좋은 내용이죠. 보면 될 것 같아. 넘어가서 28번에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이것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지. 최적의 119 신고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는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면 되겠어. 우리 119 신고 방향성을 더 효율적이고 더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보통 보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119라고 해서 소방차만 오는 건 문제 있는 건 아니냐, 그죠? 범죄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시키는 거. 구청, 군인, 경찰, 민방위, 그리고 소방 이렇게 연계되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세대는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에 대한 축적되는 표준암 통합, 전국에 있는 18개 시도 통합되는 본부에서 서로에 대한 부분들 주고받고 하는 거.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지능형 관리, 상황 관리. 119 종합 상황실 자체가 상황 관리가 핵심인 거니까. 그리고 유관기관과 입체적인 정보 연계, 대응력 강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방이 경찰에 연계해서 CCTV를 활용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쌤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 볼 때마다. 지금 깔려있는 게 CCTV 경찰 거잖아. 소방기 없거든. 이것들을 연계해서 볼 수 있으면 좀 비춰줄 수 있는 거, 화재, 건물 쪽도. 그럼 어떻게 해서 가면서 이제 되는 거지. 도착해서 보고 넣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전체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제 진두지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29번에 전동 킥보드 이동 장치의 화재 위험성과 문제점과 대책. 킥보드가 중국산을 갖고 왔는데, 이거 지금 KC 규격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 인증이라고 해서 배터리도 인증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짝퉁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열 반응을 검증하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그게 뭐 시중에 있는 뭐 전동 킥보드에서 배터리를 다 수거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뭐 그때 40%가 불량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집에서 충전하다가도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복도에 아파트 살고 있으면 복도에 이제 비상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 콘센트에서 하다가도 터지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픽스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거에서 운행되다가 다치는 타입도 있지만, 이거 전동은 이게 충전하다가도 터지게 나가고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화재가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관 쪽에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니까 현관으로 탈출을 못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사례도 많고요. 이때 본론을 봤더니 실내 충전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전용 구역에 충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갑시다. 그죠?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화재 발생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둘째, 글로벌 표준안을 됐는지, 충전 시설의 안전 표준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약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없는데, 뉴욕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 충전 장소 간에, 그죠? 충전 장치 간, 그죠? 지금 610mm면 60c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는 거네. 단일 구역 내에 충전 장치 총량을 제한하는 거다. 몇 개 이상 충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소방 지자체가 같이 하는 홍보, 배터리 과열 화재에 대한 위험성, 그죠? 그리고 게시 인증 정품을 꼭 사용하게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죠?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준비했다가 말 잘할 수 있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 기술의 편리함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돼 있다. 30번에 체력 시험 한번 볼까요? 체력 시험을 벌써 질문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앞으로 체력에 대한 보완, 이제 이건 뭐 추가 후속 질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뀔 건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뭐가 효용성이 더 높으냐. 그래서 이게 현장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무잖아. 그렇죠?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거지, 그게 실무를 연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괴리가 너무 크거든. 그래서 보통 NCS라고 들어봤어? NCS. 직무 능력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소방을 배우게 되면 단계별로 기술력이 올라가고, 기술력이 올라가는 형태에 대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쳤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 제도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이게 큰 모토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례로 돼 있지. 해당되는 이제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검증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거와는 좀 별개로 이게 쭉 이어질 수 있게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소방 분야로 쭉 발전하는 거. 그래서 현업에 한 10년 뭐 이렇게 좀 근무를 했었으면 뭐가 되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전 검증 제도라는 게 잘 없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 경력 몇 년 있으면 급수를 나는 거죠. 특급, 뭐 1급, 그죠? 뭐
아니 특급, 뭐 고급,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 그리고 또는 NCS.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장 순환 시간은 현장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맞춰져 있는 체력 관리. 우리가 이제 제모를 아무리 잘한다 해서 불 잘 끄는 거하고 효용성은 달라지잖아. 그런 것들 언급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앞으로 검증제도는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라고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단계별로 순환평가의 특징을 봤더니 연속 수행 능력, 그죠? 단순하게 이제 아는 게 아니고 당기기, 오르기, 끌기, 다시 당기기, 옮기, 5개의 코스를 쉬지 않고 완주 시간을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28년 재직자 체력 검증에 먼저 본격적으로 됩니다. 간부생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순차적으로 할 거다.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강한 이런 걸 원래 많이 하거든요. 본부에서 현장에 강한 소방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정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머리도 좋고 그리고 체력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 형태를 혜택을 더 잘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30번까지 해서 살짝 한번 끊어서 갈게요.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합시다. 고생했어요. 합격은 에드윌, 소방은 중이쌤. 안녕.